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4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7개월의 여정 끝에 화성에 도착한 인사이트-4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 지질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감식 결과 방화나 실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통신 재난에 대비한 시민들의 대응 지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사용자 10명 중 4명은 암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는 라돈 피해자들의 현황을 하루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겨울철이면 유난히 건조해지는 피부 때문에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물론 심하면 만성 피부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생활 속 습관, 내 몸 보고서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인류가 미래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화성. 이 화성 연구를 위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4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네, 인사이트-4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의 지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LA에서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Standing by for touchdown. Touchdown confirmed. 4억 8,200만 킬로미터, 7개월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이 성공으로 확인되는 순간 미 항공우주국 나사 직원들은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미 서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뒤 206일간의 비행 끝에 가장 어려운 관문인 화성 대기권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지구의 1%밖에 안 되는 얇은 대기권을 통과하는 6분여 사이에 낙하산과 역추진 엔진 등을 이용해 시속 19,800km의 속도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camera that it would be using to figure out, is this a good space? Exactly. Is it a good place to put down our instruments? 엘리시움 평원이라고 명명된 화성의 적도 인근 평지에 착륙한 인사이트-4는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의 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무게 360kg의 이 탐사선은 1.8m짜리 로봇 팔로 화성 지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하 5m까지 파고들어 열 감지기를 통해 온도 측정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인사이트-4는 먼지 낀 렌즈로 찍은 화성의 첫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But those dots you see there are very likely to be dust particles on the lens, the dust cover, which will be removed And we'll get another shot later on. 인사이트-4가 로봇 팔로 화성 지표면에 탐사 도구를 완전히 설치하는 데는 두세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때까지는 일단 화성 표면에 사진을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인사이트-4가 화성에 무사히 착륙하면서 인류는 모두 8대의 무인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인사이트 탐사선은 정지 상태에서 주로 화성 내부의 구조를 탐사할 예정인데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도전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미국 마리너 4호가 화성 가까이 날아가 사진 21장을 보내왔습니다. 화성 표면에 착륙한 건 1976년 나사의 바이킹 1호가 처음입니다. 이후 바이킹 2호부터 큐리오시티까지 모두 7대의 탐사선이 화성 땅을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성의 대기를 관측하거나 지표면의 토양과 암석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8번째로 화성에 착륙한 인사이트-4는 인류 최초로 화성의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한자리에 머물면서 지각 두께를 재고 5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 지열을 관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쌍둥이 위성 마르코를 통해 지구에 전달됩니다. 나사는 이번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I'm going with the mid-2030s. Improve technology, we can retire risk, and ultimately prove human physiology, which is a whole nother dynamic that we're working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right now, and then take all of that and replicate all of those capabilities and technologies as much as possible for a
a trip to Mars. 화성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고 하루가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번 화성 내부 탐사는 인간의 거주 가능성을 가늠할 기초자료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화성 착륙에 성공한 인사이트, 전 세계의 주목과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인사이트가 앞으로 수행하게 될 임무는 무엇이고 이번 성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사이트호의 성공, 사실 네네. 화성에 탐사선이 도착한 게 처음이 아닌데 네네. 유난히 반응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기 때문인가요? 네, 인사이트가 출발하고 나서 화성까지 한 207일 정도, 206일 이상 걸렸죠. 네. 근데 그 간 기간보다 마지막에 착륙할 때까지 한 6, 7분이 정말 힘들거든요. 마지막 6, 7분이요? 예, 왜냐하면 화성 대기권에 도착할 때 속도가 총알보다 6배 빠른 초속 한 5.9km쯤 돼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6, 7분 만에 속도를 0으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이라든가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올 수가 있는데 네. 화성은 공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돼요. 네.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낙하산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역추진 로켓을 갖다 이제 분사해 가지고 이제 속도를 줄이거든요. 근데 역추진을 많이 하려면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연료를 많이 가져갈 수는 없고 예. 또 너무 또 이제 이게 조금 분사했다가는 충돌할 수 충돌해 있고요. 버리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15번 시도해 가지고 8번 실패했던 이유가 충돌해서 부서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7번 성공했는데 유럽이라든가 러시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마지막 6, 7분 동안 그 몇 달 동안 가가지고 마지막 6, 7분 정말 이 공포의 6, 7분이죠. 네. 실패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화성은 가는 것보다 가서 착륙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네. 착륙의 성공 확률이 그럼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절반도 안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태까지 1톤 이상이 착륙해 본 적도 없고 네.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가장 무거웠는데 그게 한 900kg 정도. 이번 인사이트는 한 350kg쯤 됐습니다. 네. 네네. 그럼 미국만 성공했다고 하면은 어떤 미국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미국 나사가 예. 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네. 그래서 여러 번 또 반복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 예. 근데 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보자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됐던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네. 화성에 도착했던 피닉스라는 착륙선이 있어요. 네. 그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거의 같은 모양으로 갔습니다. 탐사 장비만 다른 거고 네.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같은 그 낙하산을 피고 그다음에 역추진 엔진을 쓰고 거의 10년 전 피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지난번보다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그런데 뭐 큐리오시티와 같은 이전의 탐사선들은 화성의 표면을 탐사를 했다면 네네. 이번 인사이트의 경우에는 화성의 내부를 탐사하는 게 주요 임무잖아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2년간 어떤 임무를 구체적으로 맡게 될까요? 네, 이제 결국 어떻게 사람을 보면 병원 가서 겉모습만 보다가 네. 드디어 이번에 엑스레이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화성의 내부에다가 일단은 지진계를 갖다 달아가지고 이제 화성의 지각의 두께를 재는 거거든요. 네. 예. 화성은 지구처럼 지질 활동은 없어요. 다만 운석이 떨어지면 그 흔들림이 표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화성이 운석이 떨어졌을 때 그 지진파가 움직이는 걸 보면 화성의 지각이 얼마나 두껍겠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네. 또 가서 깊이 5m 정도의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서 열을 측정합니다. 표면에서는 이제 외부에서는 내부의 열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깊이 파가지고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면 핵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핵의 온도가 얼마쯤 된다. 그러면 핵이 정말 굳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약간 뭐 액체 상태가 좀 있느냐. 그래서 핵이 굳으면서 화성에 자기장이 사라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성의 내부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화성이 전체적으로 겉모습과 내부의 모습을 아니까 나중에 사람이 가서 살게 되더라도 또 인류가 가더라도 화성의 상태를 충분히 알고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또 이제 과거에 46억 년 정도 화성이 지금까지 만들 시간이 지났는데 네. 그 46억 년 동안 화성이 어떻게 진화해서 현재까지 왔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 모습들 속살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인사이트가 앞으로 2년 동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궁금증에 시작된 탐사인 것 같은데 네. 사실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연구에는 어떤 게 좀 밝혀질 수 기본적으로 이제 있을까요?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네. 한 3, 40억 년 전의 일이에요. 훨씬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일인 화성의 거죠. 지름은 지구의 한 절반쯤 됩니다. 그만큼 작으니까 화성의 핵도 작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렸어요. 네. 이 생명체 살려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방사능을 막아줘야 되는데 예. 그 막아주는 보호막이 바로 자기장이라는 거고 자기장이 있으려면 핵이 액체 상태로 돼 있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돼 있는데 화성은 그게 굳었다. 그래서 화성이 생기고 한 10억 년 이내에 자기장이 사라져 버렸다. 굳어서. 예. 그 전에는 공기도 많았고 물도 있었으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10억 년 정도가 지나면서는 태양의 방사능이 날라오면서 이 태양의 그러니까 화성의 대기를 다 쓸어버렸고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지구보다 한 3, 40억 년 전에 살았던 흔적을 찾는 거지. 흔적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을 환경은 됐는데 네. 실제 살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게 화석 상태로 남아 있을지. 다만 이제 화성 남극 쪽에 지하에 녹아 있는 어떤 그 소금물에 그 호수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얼어있지 않고 녹아 있는 호수가 지하에 있다면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1.5km 미치거든요. 뚫어봐야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았을 가능성은 높고 현재도 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화성이 좀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SF 영화의 단골 소재인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영화 마선에서 보면은 거기 화성에서 물론 실내긴 하지만 네네. 감자를 키우면서 생존하는 네.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네네. 그 현실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이제 훗날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우리가 현재 조사해 본 바에는 화성의 토양에는 소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금기가요. 예, 그래서 바로는 좀 어떤 토양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갈 수 있고 가서 이제 화성에 많은 물이 있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식물도 산소와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네.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뭐 기술은 충분히 할 것 같고 현재 나사에서는 수경 재배하는 걸 갖다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무튼 우리 가서 하려면 뭐 식물들을 다 키우고 먹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경 재배를 연구하고 있고 나중에는 화성의 토양을 이용한 그런 재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정말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을까? 사실 지난 6월에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유기물이나 메탄을 발견하면서 네. 그런 가설에 좀 힘을 보태기도 했었는데 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인류가 화성에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확률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화성에 이주할 정도가 된다면 네. 지구가 정말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환경이 나빠져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이주를 하는 지구가 아무리 나빠도 네. 지구에 아무리 험한 곳에 가더라도 화성보다는 좋아요. 화성보단 지구가 그래서 낫다고요. 인류가 네. 화성에 간다는 것은 먼저 이제 연구 목적이거나 네. 화성의 자원을 채취하는 그런 목적이 될 거고요. 그런 목적이라면 앞으로 한 3, 40년 이내에는 길게 잡아도 화성에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물론 착륙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네. 어렵지만 근데 실제로 인류가 정착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에서는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지구가 정말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 그러기 당시에는 전에 뭐, 그 돈 네. 가지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이나 자원을 채취하는 목적으로는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멀어도 한 3, 40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네. 저도 우주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한번 네. 우주에 가보는 게 목표긴 한데 언제쯤 가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 좋습니다. 지구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번 인사이트 연구가 좀 인류에게 좀 좋은 네네.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KT 아현지사에 대한 2차례 합동 감식 결과 방화나 실화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현장에 남아있는 잔해물들을 계속 발굴해 감정을 맡길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일단 KT 화재의 방화나 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었던 화재 당일 통신구로 누군가 출입한 흔적이 없는 데다 들어가는 것조차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에 담배꽁초나 인화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건 전기 사고로 인한 화재입니다.
감식팀도 현장에서 그을린 전선과 환풍기 잔여물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갔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전선 접촉 불량이나 합선 때문인지 환풍기 가동에 따른 과부하 때문인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해물들을 계속 찾아내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다만 원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구 절반가량이 화재로 소실됐고 화재 발생 구역이 지하에 매립돼 접근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도 최소 1, 2주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KT 관계자들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렇게 주말 오전에 갑작스레 벌어진 통신 대란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이 특히 컸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통신 재난에 대비해 시민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도 소방도 구급차도 장애인 서비스도 모두 멈췄습니다. 숨쉬듯 이용하던 휴대전화와 인터넷, TV까지 먹통이 되면서 혼란은 커졌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띠리리리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예 안 났어요. 전화기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대란에 대비해 대응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빠졌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비슷합니다. 재난 상황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한 행동 요령에 통신 마비를 가정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겪는 일에 정부나 시민이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홀몸 노인 등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통신과 인터넷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고충이 더 컸습니다. 혹시 통신 장애로 인해서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어쨌든 전화가 안 되는지, 다른 일은 없으신지. 일상생활과 통신을 분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제 재난에 닥쳤을 때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응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매트리스 사용자 10명 가운데 4명은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 침대 사용자 433명을 대상으로 상담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난소, 자궁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발병한 사용자는 20명에 달했고 비염과 아토피 등을 포함해 모두 177명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가 방사선 라돈 피해자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해 인적 피해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건강 역학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한 명이 도맡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치매는 흔히 1+1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치매에 걸리는 시기를 볼 때 60살부터는 의무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여 명이 생활하는 요양원입니다. 이 가운데 90%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가족이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맡겨지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족과 간에도 자식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치매는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명이 늘면서 치매 환자 역시 늘어날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보다 몸이 빨리 늙었지만 앞으로는 건강한 몸이 뇌의 퇴화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75살부터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해 85살이 넘으면 2명 가운데 1명꼴로 병을 앓습니다. 국책연구단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는 특이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0살부터 치매 검진을 받으면 치매에 걸리는 시기를 예측하고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서 이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들 대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져야만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매의 발병률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치매 환자 70만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15조 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한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치매에 걸리는 시기를 5년 늦추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성능을 검증하는 엔진 시험 발사체가 28일 예정대로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엔진 시험 발사체를 발사대로 옮겨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시험 발사체의 최종 발사 시간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오후 2시 30분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주 관측 임무를 수행할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한국 시각으로 오는 29일 오전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발사를 담당한 미국 스페이스X의 발사체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 29일 위성 발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는 앞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발사체 펠컨 9에 실려 지난 20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펠컨 9의 1단 추진체 세부 점검이 필요해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간단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대학생 시절 떠올린 아이디어를 5년 동안 연구한 끝에 얻은 결과인데요. 1억 원의 기술 이전료를 받고 상용화 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석탄재는 1년에 800만 톤. 이 중 절반 정도는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되지만 100만 톤 이상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 버려집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석탄재의 반응성이 낮아 강도를 높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간단한 첨가물을 섞어 석탄재의 강도를 기존보다 5배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석탄재의 빈 구멍을 화학 첨가물로 메워 강도가 세지고 무게도 가벼워진 겁니다. 석탄재가 굳어 충분한 강도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도 한 달에서 하루로 대폭 줄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결합제에 설탕을 첨가시키면은 몇 퍼센트 첨가하면은 초기에 확 굳어버리는 응결 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또 부수적인 효과로 강도 또한 단기간에 고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기술은 전동호 학생이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실현한 겁니다. 생소한 연구 방법이었지만 5년 동안의 꾸준한 연구와 교수의 지도 덕분에 실제 기술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학부생들 말에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교수들의 자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연구 환경 이 두 가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술은 울산 지역 친환경 건축자재 업체에 기술 이전료 1억 원과 총 매출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이전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학생의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지원한 것이 성공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낙엽송 등이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서 흔히 심는 나무 322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상록수 가운데서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낙엽수종에서는 낙엽송과 느티나무 등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확산을 막기 위해 숲을 조성할 경우 1헥타르에 1,800그루의 밀도로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코스나 글로 등 관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담배 냄새와 간접 흡연 등 사회적인 문제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보면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보다는 타인의 인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형 전자담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흡연자들은 또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했고
비흡연자도 일반 담배보다 관련형 담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관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로 선택하는 흡연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관련형 전자담배가 결국 금연 정책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지난 2013년 6월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한 이후 5년 5개월 만에 구독자 수 15만 29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전체 조회수는 1억 1,99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YTN 사이언스의 페이스북 구독자 수는 지난달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피부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죠. 차가운 칼바람이나 실내 난방에서 우리 피부를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겨울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건조하시나요?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좀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겨울에 유독 이런 걸까요? 네, 피부 수분 유지에는 상대 습도가 중요합니다. 겨울철 실외에서는 낮은 온도에 맞는 상대 습도가 유지되지만 실내 난방을 할 경우 공기 중에 수분량은 적은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에 있는 수분이 쉽게 공기 중에 빼앗기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수분이 손실되면 피부 세포 기능이 약화돼서 수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주름이 빨리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정말 맞는 말인가요? 모두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추운 바람에 자극을 받고 건조해진 피부는 갈라지거나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건조함으로 생긴 피부 주름은 한번 생기면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탄력이 떨어지고 각질이 생기기 쉬워서 메이크업을 해도 잘 뜨기 쉽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밤에 이제 세안을 하고 크림을 바를 때마다 주름 생기는 곳 있잖아요. 눈가나 이마나 이런 곳을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인데 이런 건조한 피부를 없애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내에서 상대 습도를 40에서 50%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또한 건조한 주변 환경에 피부가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온도와 습도가 달라서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유분이 좀 더 많은 크림 타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습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체에서 피부의 수분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보습 크림을 꼼꼼히 발라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중에 파는 보습 크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나한테 맞는 보습 크림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얼굴과 몸의 피부는 다른데요. 얼굴에는 피지샘이 많이 분포하지만 몸에는 피지샘이 얼굴보다 적어서 좀 더 유분 함량이 많은 제품을 몸에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디로션이 얼굴에 사용하는 제품보다 좀 더 유분기가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얼굴에는 피부 유형에 따라 제품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유분과 수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얼굴에 유분이 적은 경우에는 유분량이 30% 정도 되는 크림 타입의 제품이 좋고요. 얼굴에 유분이 많은 경우 겨울에도 유분량이 10 내지 20%인 로션 타입의 제품이 적당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기 전에 토너를 사용해서 수분을 먼저 공급한 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너무 둔감해서 방치해놨다가 되게 푸석푸석한 피부를 맛봤었는데 요즘엔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조한 피부를 방치하면 어떤 질환에도 걸릴 수 있다고요? 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강이나 허벅지, 옆구리, 손등 부분에 발생하는 건조 피부염이 있는데요. 주로 달라붙는 옷을 입고 움직일 때 자극이 잘 되는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함이 심해지면 가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악화되면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 생기고 또 피부가 두꺼워지기까지 하는 태선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여름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겨울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 악화되는 경우는 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겨울에 악화되는 경우는 이미 건조한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지가 많은 부위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지루 피부염도 겨울에 악화되기 쉽습니다. 네, 건조성 피부 질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겨울에 찬바람 쐬고 나면은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한랭 두드러기라고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한랭 두드러기는 피부에 차가운 것이 닿았을 때 생기는 두드러기인데요.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얼음 조각을 팔 안쪽에 5분 정도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얼음 모양으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랭 두드러기로 진단하는데요. 한랭 두드러기는 얼음 이외에도 찬 공기나 찬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전체 두드러기의 1 내지 3%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찬 물질에 닿았을 때도 발생하지만 다시 따뜻해지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찬물에 들어갈 때 두드러기가 심하게 발생해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찬 곳에 노출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한랭 두드러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얼음으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그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되게 큰 차이를 불러올 것 같은데요. 좋은 습관, 뭐 안 좋은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겨울철 좋지 않은 습관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주 오래 씻는 것입니다. 자주 씻게 되면 오염물질의 제거를 돕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피부 장벽의 지질 성분을 녹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피부의 수분이 공기 중에 더 쉽게 빼앗기게 되어 건조한 피부가 됩니다. 물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피부의 자연 보습 인자나 피부에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물에 씻겨나가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되는 것이죠. 말씀 듣다 보니까 겨울철에 때밀이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습관은 샤워할 때 될 수 있으면 순한 세정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부 장벽을 덜 손상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씻고 난 이후 3분 이내에 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주면 수분 유지를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겨울에 선크림을 잘 안 바르시잖아요. 맞아요.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에도 자외선은 늘 존재하고요. 특히 야외 활동, 스키장을 갈 경우 반사되는 자외선이 많아서 자외선 크림도 겨울 내내 사용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좀 샤워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욕심은 나서기 전에 보습크림 바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크림도 저는 여름에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겨울에도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셨군요. 그러면 오히려 많이 씻고 하는 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좋은 세안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2차, 3차, 오일 세안 등 강하게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세안 후 피부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합성 계면 활성제의 강한 세정 작용에 의해서 피부의 자극과 당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안제 선택이 중요한데요. 자연 세정 성분이 포함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겨울철 피부 관리가 어느 계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알려주신 이런 요령들 잘 숙지해서 건강한 피부 유지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R 피부과 방숙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에 대해 전해드렸죠. 화성 탐사의 역사는 1965년 미국의 마리너 4호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당시에는 화성 가까이에서 접근해 사진을 찍어 보냈다면 지금은 화성에 착륙해서 내부까지 관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삼 놀랍습니다. 네,
28일에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독자 개발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의 발사가 예정돼 있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주 탐사의 도전에 뛰어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